새 정부가 현 정부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내각 인선을 마치고 민생 등 당면 현안에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는 10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을 직접 발표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 물결이 합당을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도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은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등 지방선거 열기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성기인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을 계기로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올해로 110주년인 태양절을 일주일 넘게 앞두고 각종 문화 학술 행사를 개최하며 벌써 분위기를 달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20만 명대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 규모와 피해 감소세가 계속되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려대가 2010년 환경생태공학부에 합격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려대는 지난 2월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부차 학살 의혹 사건을 중대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러시아에 대한 더욱 가혹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 외교관을 추방하는 서방 국가들의 외교 관계 단절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해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데 이어서 고려대도 조민 씨의 학부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네, 조민 씨가 입학할 당시 제출한 학교 생활 기록부에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부산대에 이어서 고려대도 결국 조민 씨에 대해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해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입학 취소 결정은 지난 2월에 나왔고 이게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앞서 고려대 측은 지난해 8월 조민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유죄로 결정된 이후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학교 측은 절차에 따라 정정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문은 확보하고 조민 씨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제출받아 검토해 왔는데요. 검토 결과 법원 판결로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게 확인돼 지난 2월 22일 조민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고려대 측은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결재도 지난 2월 25일 마무리했고 지난달 2일 입학 취소 사실도 조민 씨에게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앞선 정전 교수의 재판에서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이 허위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고려대 역시 조민 씨가 입시 요강을 어겼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나온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시작될 전망입니다. 앞서 어제는 부산대가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새 정부 조직 체계와 내각 진영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6일 지방선거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종민 의원님 목소리가 별로 안 좋으시네요, 오늘. 예,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 때문에 네. 좀 고생을 했는데 네. 후유증이 아이고. 아프진 않은데 네. 목이 이렇게 좀 상했어요. 아, 근데 이게 좀 그러니까요. 오래가네요. 코로나 걸리신 분들 중에서 네. 목이 빨리 안 돌아오신 분들 간혹 계신데 우유증이 좀 있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자,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었는데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인수위 기간 중에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겠다 이런 계획을 오늘 오전에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죠. 최근 국내외 경제 문제 그리고 외교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민생 안정과 외교 안보 등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각도 현행 정부 조직 체계에 기반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가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명된 여가부 장관께서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좀 더 국민들을 위해서 나은 개편 방안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할 임무를 띠고 이제 그 역할을 맡게 되시는 겁니다. 예, 적지 않은 부분이 개편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현행 정부 조직 체계를 바탕으로 내각 인선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또 민주당이 또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네.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5월 10일 날 가능한 새로운 내각을 출범시키려고 하면은 일단은 정부 시스템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예. 계속 논의해야 되겠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국민들이 원하는 정부는 한 정부입니다. 원스톱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정부. 우리 앵커님도 가보셨겠지만 가보면 그거 여성부가 아니고 복지부가 아닙니까? 그럽니다. 그건 뭐 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를 하나 해결하려면 국민들이 끊임없이 뺑뺑이를 돌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예. 문제인데, 문제는 이게 원스톱 정부, 그다음에 원 플랫폼 정부를 지금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은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한꺼번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예. 더구나 AI다, 빅데이터다 해서 많은 것들이 지금 통합되어 있는데 유독 부처만 네. 부처의 장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사안도 같은 정부 내에서도 부처별로 네. 입장이 많이 다르고 한데 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도 할 겸 또 지금 이제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니만큼 예. 일단은 현 시대를 유지하면서 이제 민주당과 함께 또 국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원스톱 정부 한꺼번에 네. 모든 문제를 국민들의 문제를 한 정부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이것들을 이제 포괄한 그런 예. 상황에서 이제 정부 구성을 또 논의하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정부 조직을 조금 효율적으로 구성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빨리 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걸 네. 좀 찬찬히 들여다보겠다 이런 구상인 것 같은데, 당장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그 공방이 치열했었던 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냐 마냐 아니었겠습니까? 여성가족부 일단 살아남게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이 정부 조직 개편을 정부 출범 전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냥 존치시키는 정도지 뭐 다른 뭐그 폐지 방침에서 뭐 다른 입장 변경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폐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선거용 쟁점이에요. 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떠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지방선거가 건가요? 대선 때 대선 쟁점이다. 대선 때 이게 예. 남녀 갈등에 뭔가 연관돼 있는 예. 그런 선거 공약이었거든요. 여성가족부의 업무는 폐지되지 않습니다. 그건 폐지될 수가 없어요. 예. 필요한 업무예요. 남녀 평등 정책 예. 이걸 어떻게 폐지합니까? 그 명칭을 바꾸자. 예. 그런 얘기 정도예요 지금 사실. 사실상 선거 때는 이거 갖고 재미 좀 봤는지 모르겠는데 예. 뭐 재미를 봤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 네. 근데 전 선거 끝났으니까 네. 부처 제목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이거는 기존의 여성가족부가 잘한 것만 있는 거 아니니까 네. 고치고 개선하는 거. 그걸 민주당이 반대할 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자꾸 이름 가지고 이걸 뭔가 좀 약간 선동적인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지 말고 예. 실제로 남녀평등 관련된 정책을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네. 이걸 가지고 논의하면 예. 저는 접점이 마련될 수 있다. 저 예.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목이 너무 안 좋으셔서 제가 질문 드리기도 죄송한데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좀 아유, 아닙니다. 보태서 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김정민 예. 의원이랑 수요일 내로 같이 어떻게 협치를 이룰 것인가 같이 예.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기로 했는데 함께 연구해볼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G7급 국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 사실은 경제 규모라든가 또 국격이 G7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정말 G7이라는 나라들은 어떻게 여성가족부 같은 조직을 운영하느냐를 바라보는 것도 어떤 합의점과 새로운 개선점을 찾아 나가는 좋은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독일이 이제 가장 유사한 형태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노인 가족 여성 청년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우리 복지부가 하는 많은 부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여성부는 비단 그 무슨 지금 여성 정책을 둘러싼 그런 논란뿐 아니라 지난번에 또 성적 폭력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불렀던 그런 오류뿐 아니라 부처가 너무 작아서 복지부라든가 다른 부처에서 할 일을 할 수도 없고 예. 그러니까 결정할 수 없는 작은 너무 소부처다라는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독일 사례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장관을 두는데 부처를 별도로 안 두는 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서 여야가 또 새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보겠다 하셨는데 어쨌든 여성가족부 장관은 임명이 예,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겠죠. 새 장관이 들어가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네. 이거를 조직을 계속 가져가면서 못한 거 덜어내고 잘한 거 살리고 이렇게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되면 존치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여성가족부 장관 누구든 여성가족부 현재 여성가족부가 하는 역할의 장관은 존치가 됩니다. 그것이 이런 대부처의 장관 예. 독일처럼 노인과 가족과 복지 그리고 청소년과 아우르는 그 복지 정책의 상당 부분을 가져오는 것으로 되느냐 예. 아니면 영국처럼 장관이 실제로 있는데 특임 장관처럼 특별한 다른 부처에서 못 챙기는 특별한 이제 현안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런 부분을 전 부처와 아울러서 해결하는 식의 그 특임 장관식의 장관이 되느냐는 것이지 그 부처의 그런 역할을 하는 장관과 부처는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선 때 워낙 쟁점이 됐던 부분이라 오늘 이 틀을 유지하겠다 하니까 여성가족부 문제가 가장 관심을 받았던 사안으로 좀 다뤄봤고요. 윤석열 차기 정부 조각의 첫 단추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 신경전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덕수 그 총리 내정자에 관해서는 경제와 외교, 통상 이 모든 전 분야에서 경륜과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를 찾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고 검증을 통해서 또 역할을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 앞에 모셨을 때 잘 이해를 해줄 수 있라고 믿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한덕수 총리 내정자께서 자신 있게 그 말씀을 하신 대로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연일 의혹이 터져나오는 사람을 총리 후보로 지명해 놓고선 발목 잡지 말라고 엄포부터 놓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일단 귤을 사오면 귤 상태를 하나하나 검사하고 무르거나 상한 것이 있으면 빠르게 골라내야 합니다. 상한 귤과 멀쩡한 귤을 함께 놔두면 금세 다른 귤까지 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서 상한 귤을 잘 골라내겠습니다. 네, 좀 상한 귤 이런 표현까지 등장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낙마시킬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뭐 고액 연봉 논란이 있고 부동산 의혹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문제는 어떤 의혹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그 김앤장 로펌에서 네. 18억이나 되는 돈을 이제 자문료로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수임료. 정상적인 변호사 활동의 수임료면 뭐 18억이 이렇게 큰 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단순한 자문료로 18억을 받았다는 거는 저도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해봤는데 네.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게 예. 그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국방부 장관, 예. 국방부 장관들이 군수 관련된 그 자문을 하면서 몇 억씩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매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아니고는 이렇게 전직 관료에게 고액의 수임료가 아닌 자문료를 지급한 경우는 예. 이건 이례적인 경우여서 이게 과연 통상적인 건지 타당한 네. 건지 이거는 면밀하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일감에 다른 데도 아니고 김앤장이라면 대표적으로 대기업이라든가 외국계 기업이라든가 대개 네. 보면 하여간 힘 있는 사람들을 그동안에 이렇게 좀 법률적으로 대리했던 그런 로펌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로펌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았다면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무총리직을 수행할 때 예. 그런 돈의 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겠느냐. 네. 여기에 대한 의구심 이게
저는 제일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이게 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히 풀려야 되고 저는 이분이 이제 공직 그만두고 난 다음에 10여 년 동안 공시지가만 가지고 40억짜리 재산이 80억이 됐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재산 증식 과정도 특히 공직을 떠난 시기에 예. 민간인의 재산 증식 과정도 면밀하고 투명하게 예. 좀 따져봐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업무 능력하고 네.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금전과 관련된 도덕성 문제는요. 그 사람의 업무를 아무리 잘해도 국민들이 공익을 대표한다라는 는 신뢰를 못하면 네. 국무총리직을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매번 어떤 의사결정할 때마다 의심을 받게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좀 철저하게 한번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예, 봅니다. 결국 타당한 해명이 있는지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도 이제 판단을 하게 되실 텐데 오늘 민주당에서는 1990년대 그 통상 분야 고위 관료 때인데요. 이때 집을 대기업 두 곳에 10년간 임대해서 그 6억 임대 수익을 얻은 이 부분을 또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이제 사실관계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종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사실은 이게 만약에 어떤 그 정부의 일을 했던 사람이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근데 국방장관이 나와서 퇴임해서 그 방산업체를 위해서 일했다 하면 상당한 그게 말하는 이해상충입니다. 지금 예. 국회의원들도 이제 새로운 그 지금 그 공직윤리법에 따라서 예. 직전에 3년간 뭐 했느냐 이걸 지금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 드러날 텐데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급여가 얼마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차관급이나 대기업 임원의 급여가 대개 좀 예. 억대를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돈이 많았다 이걸로 가지고는 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거기서 했던 일이 과연 자신이 했던 총리로서 했던 일과 또는 그 상충되는 일이냐 이해가 상충되는 일이냐인 것인데 수입료가 아니라 자문료를 받는 이유는 이분이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가 아니지만 이 김현장이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상의를 합니다. 국내 법 환경도 알아보게 되고 또 하나는 통상협정이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또 통상 전문가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교수 본부장 출신으로 해서 FTA도 타결시킨 당시 국무총리였고 그 역할이 컸던 분인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통상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국내 또 변호사들은 잘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걸 이제 이야기해야 되고 대개는 또 하나는 이분이 이제 하버드 박사 출신이기 때문에 영어 소통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예. 외국인들하고 바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사람들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런 국내외 통상 법규의 차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관계를 할 것이고요. 저도 저분 기자로서 겪어봤고 또 특파원 할 때 대사로도 겪어봤는데 워낙 좀 샤이한 분이어서 어디 가서 누구 부탁하고 그럴 성품이 못 되는 분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체적인 사례가 드러나면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예. 일단 그것만 갖고는 돈을 얼마 받았다는 만 갖고는 좀 말하기 어려울 것 같고 예. 과연 구체적인 어떤 이해상충이 있었는가의 문제가 중요할 것 같고 부동산도 현재 집값이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올랐는데 너 집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문제라고 하기는 어려울 테고 예. 그 집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면 그거 참 그 비난을 피하기 어렵겠죠. 예, 부동산 문제는 조금 살펴볼 부분이 네, 있고 일단 고액 연봉 문제는 능력을 충분히 활용했다면 문제될 그렇습니다. 것이 없다 네, 이렇게 보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입장이신 어떻게 거고요. 보면 국익에 도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법 체계 문제라든가 여기에 투자를 했다가 회수를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런 의구심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안심시켜주는 우리는 어떤 이 통상 협약을 지키고 있고 예. WTO 규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에 안전 장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장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네. 액수가 별거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예.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나라에 총리, 부총리 한 분 중에 변호사 활동의 수임료가 아니고 단순 자문료, 이게 상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문은. 몇 년째 긴 기간 동안 이걸 가지고 있어요. 1년에 5억 정도의 자문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다음부터 얘기 안 할게요. 그게 그 긴 기간 동안 있었던 것이 구체적인 시기를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 시기에 정말 그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큰 이로품 같은 데에 큰 돈을 드는데 그게 송사 문제가 되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국내외 법 체계의 문제, 통상 규정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이해상충의 문제라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 국익을 배신한다거나 또는 우리나라의 그 인허가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다르게 한다거나 하면 큰 문제가 되겠죠. 그건 뭐
당연히 검증 대상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 청문회 지켜보면서 저희가 네네. 국민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공모 이거 마감을 하는데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후보 등록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 등록했습니까? 아직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뭐 오늘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예, 오늘 한다는 할것 얘기는 같다고 그러대요. 할 것 같다. 예. 3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송영길 대표 아마 등록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등판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어제 민주당 내 민주주의 4.0 소속 의원들이 입장문을 내고요.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정계 은퇴를 선언한 최재성 정무수석이 송 대표 등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직접 듣고 오시죠. 사실 86 영토론이라는 것도 당사자인 송영길 대표에 의해서 대선 때 좀 점화된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기서 발화를 시키고 지금은 또 다른 명분 또 다른 논리로 서울시장 출마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여론조사 수치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걸로 이 명분과 또 이 신뢰 같은 것을 정치적 신뢰 같은 것을 다 이렇게 밟고 그렇게 나가는 것은 아마 이게 송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의 태도와 자세, 신뢰의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송탐대실이에요, 송탐대실. 네, 송탐대실. 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어제 민주주의 4.0에서는 후한무치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독배를 마시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나온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 조금 서운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민주당 내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아니 누가 송 대표한테 독배를 마시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아, 예. 그 몇 사람이 뭐 좀 하자 말자 한 얘기 있었지만 네. 지금 보세요. 이게 무슨 개파 싸움 어쩌고 언론이 보도하는데 예. 개파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건 뭐 명분의 문제고 원칙의 문제입니까? 상식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제발. 예. 지금 우상호 의원, 김민석 의원, 우리 최재성 의원 이분들이 무슨 뭐 무슨 개파가 있습니까? 예.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 민주당이 지금 대선 끝나고 반성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했잖아요. 그 가장 상징적으로 한 게 송 대표가 사퇴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잉크도 안 말랐어요 지금. 근데 예. 야 반성 좀 이따가 하고 이번에 출마 좀 해서 다시 한번 잃어보겠습니다. 그럼 반성문 좀 제대로 써갖고 국민들한테 반성 제대로 됐다. 뭐 이렇게라도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송영길 대표 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그분의 자질, 뭐 그분의 유불리, 그 호불호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당이 송영길 대표가 저러는 거 보니까 민주당이 반성은 이제 그만하려나 보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김종민이가 혼자 반성하면 괜찮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당대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당대표가 전직 당대표 저렇게 가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반성을 하려고 해도 안 먹혀요, 국민들한테. 그러면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는 것만으로도 전체 지방선거 판세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저는 건가요?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예. 민주당이 전형적으로 한번 말해놓고 안 지키는 정당, 신이 없는 정당, 또는 반성하지 않는 정당, 네. 내로남불 정당 이런 욕을 또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지도가 얼마나 나오고 뭐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뭐 능력이 있고 없고 이런 문제는 둘째 문제고 대표를 우리 당을 대표해서 뭔가 이 대선에 대한 반성과 평가 이런 걸 책임지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좀 집중해서 좀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평가해보고 정치개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주는데 전직 당대표로서 좀 지도부로서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송영길 전 대표의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걸 전제하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건데 지금 3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럼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실 거 아니에요? 송 전 대표가 결심을 바꿀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이제 그 송 대표가 결심하기 전에는
주로 송 대표한테 출마를 해달라 이런 분들만 기사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기사 보고 그런 분이 몇 분 있지만 설마 출마하시겠냐 그래갖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예. 근데 저렇게 이사도 하고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들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송 대표도 당을 사랑하는 분이니까 아마 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오세훈 현 시장이 좀 버티고 있는데요. 다른 뭐 후보군들도 좀 거론이 됩니까? 아직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아직 못 들은 것 오세훈 같습니다. 시장이 보궐선거로 두거나 압도적으로 당선된 지도 지금 1년 좀 넘었고 그 사이에 뭐 평가도 좋은 것 같고 해서 아마 내부에서는 크게 뭐 경선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 좀 보시겠습니다. 오세훈 현 시장이 민주당 후보하고 맞붙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자, 이 부분인데요. 자, 오세훈 대 송영길 하면 50.4 대 36.7, 오세훈 대 박영선 하면 49.9 대 37.6, 오세훈 대 임종석 하면 51.4 대 34.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누구랑 붙어도 오세훈 시장이 지금은 유리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최영도 의원님, 지금 이렇게 앞서가고 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서울시장 그 지방선거 앞두고 가장 신경 써야 될 변수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서울시장의 이런 그 앞선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특히 이제 서울이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큰 분수령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경우는 보면 제가 있는 경남보다도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훨씬 낮았습니다. 이게 서울의 민심이라는 게 결국 이번 선거에 큰 결정적인 키를 역할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질 것이라 어쨌든 예상합니다만 그러나 만일 민주당이 정말 새로운 분걸 쇄신으로 새로운 정책으로 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한다면 또 선거랑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과연 서울 시민들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준 표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번 보궐선거 때 보여줬던 그게 무엇인지 그게 결국 주택 문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일제히 나왔지만 2030 세대들이 서울을 탈출한답니다. 서울을 살 수가 없어서 너무 지가기도 어렵고 너무 집값도 비싸고 그래서 이제 탈서울이 아니라 탈락하는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런 2030 세대의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을 희망을 어떻게 넣어줄 것인가 하는 것이 큰 이제 우리 과제 같고요. 그게 지금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정책을 2030을 위한 새로운 정책, 주택 정책을 내놓고 이제 오세훈 시장은 바로 시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당사자인 것 같은데 이와 함께 우리 사실 큰 또 다른 그 관심은 서울시 의회 선거입니다. 서울시 의회 선거. 시장 선거 별도로 서울시 의회가 너무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시장이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과 또 대통령 당선인과 뜻을 맞추는 새로운 주택 정책을 가기 위해서도 서울시 의회 선거에서 이번에 우리가 좀 잘해야 되는데 서울시 의회에서 선거에서 잘하려면 서울시장도 잘해야겠죠. 예. 패키지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군요. 제가 이제 저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요, 이제 저렇게 보면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면 여론조사가 몇 개가 나온 게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 이제 이렇게 두 자리 숫자 나오고 이낙연 대표 정도만 한 자리 수 정도 차이가 나는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당 후보가 다 밀립니다.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보는 게 지금은 그래요.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정당 지지율은 많이 붙었습니다. 거의 지금은 이제 서울시가 그 대선 때 우리가 4, 5% 밀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붙어 있거나 정당 앞서는 지지율이 많이 경우가 나와요. 따라왔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구도 자체는 많이 바뀌고 있다. 근데 저런 여론조사 나오는 거는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이지만 아주 보수적이거나 수구적이거나 극우적이거나 이런 이미지가 없어요. 되게 중도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오세훈의 경쟁력 때문에 저는 50% 넘는다고 봐요. 개인 그래서 경쟁력 때문에. 우리 당 후보가 중도 유권자들에게 호소력 있는 후보가 나가면 저는 붙을 거라고 봐요. 중도 유권자에게 호소력 있는 후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제가 경선 내지는 뭐 여러 군데 나오니까 누구라고 특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 당 지도부나 우리 당 당원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누구를 선호하고 친소 이름을 떠나서 이번 선거 이기고 싶으면 중도표 서울 시민들의 중도적 마음, 지금 윤석열, 이재명, 민주당, 국민의힘 양쪽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거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비호감, 반발이 되게 많습니다. 네. 이 중도 민심을 끌고 올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정당과 후보가 예.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전 끌고 간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6시에 마감이잖아요. 예. 예. 또 혹시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경선을 할 수도 있고요. 서울시장 선거가 워낙 중요해요. 예.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서울시장 선거가 거의 절반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호각지세로 붙으면 예. 서울 경기지사, 시도지사 선거에서 붙으면 서울 경기에 있는 기초단체장 의원들 선거가 붙고요. 네. 충청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영호남 선거는 좀 별개로 하더라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번 지방선거 판도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 서울시장 선거는 예. 저는 민주당이 경선을 갈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총력전 예.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최선의 자원을 모으자. 네. 그러면 전략공천에 대한 고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오늘 마감이 돼도 나중에 전략공천으로 다시 그건 이제 지도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자 얘기해봤고요. 자,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언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할까? 자, 이것도 정치권 관심인데요. 보궐선거를 통한 조기 등판론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그리고 조응천 의원 이야기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순회동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이 분당 지역에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그럼 그 후보를 저격하기 위한 투수가 한 명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투수가 원희룡 투수 아닌가요?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재명 후보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예. 지금 저희도 이 패를 맞춰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상대방 그 장소에 대해서 뭐 너무 그렇게 쉽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래서 그쪽이 비니까 그쪽으로 나가면 되지 않겠냐, 주거지니까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전장에서 돌아와가지고 갑옷 끈 풀고 있는데 다시 나가라고 하는 거 그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당 대표 맡고 국회의원직을 하면서 다시 이제 차기를 준비하는 이 모델을 염두에 두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이준석 대표가 그까지 염려를 해주고 제가 네, 플랜을 짜주는 건가요? 너무 네. 자, 일단 이준석 대표가요. 이재명 상임 고문이 만에 하나 분당 보선에 출마하게 되면은 맞설 투수 한 명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누굴까요? 많죠. 많다. 예. 아니 뭐 사실은 저는 조응천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이 서울시장 예비후보 출마를 둘러싸고서 당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아마 여러 걱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빨리 다시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을 테고 만약 거기서 지게 될 경우 이제 치명상을 입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걱정도 있을 텐데 그러나 뭐 저희들은 민주당에서 어떻게 패를 낸다면은 저희도 패를 내야 될 테고 그런 의미에서 당 대표로서는 많은 사람을 구상하고 있을 텐데 저는 언뜻 떠오르는 사람이 근데 윤희숙 전 의원 같은 분도 계시고 또 뭐 원희로 윤희숙 전 의원도 계시고 또 뭐 많지요. 예, 그런 분들이야. 네, 일단 뭐 후보는 윤희숙은 많은데 그만두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나오면 어떻게? 그때 이제 그 일로 책임을 졌으니까. 그건 너무 그 정치를 왜 나오면 아니 어쨌든 뭐 맞설 이재명 투수, 후보가 나온다면은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보궐선거를 통해서 등판할 가능성 이것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죠. 현실적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가능성은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모르겠고 네. 저는 뭐 별로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는 게요. 이제 다음 대선에 나오기 위해서라면 저 같으면 이번에 보궐선거에 나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이번에 나오는 건 맞지 왜냐하면 않다. 당장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출마해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당에서 역할하고 국회에서 역할하면서 다음 대선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든 아이가 국민들의 판단을 받은 사람인데 또 다시 이 종목 바꿔서 나온다는 게 일단 국민들한테 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민주당에서 이게 명분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가 보죠 요즘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무슨 뭐 그냥 개인 국회의원이 아니고 우리 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였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다음 대통령 후보로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분이니까 이런 분이
횡보를 가볍게 한다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는다거나 네. 이런 게 당 전체를 볼 땐 다 걱정거리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로 한번 좀 논란이 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목소리도 안 좋으신데 끝까지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방송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한 검사장이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는 물론 재판에 이르도록 합의도 없었다면서 한 검사장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오는 15일 이른바 태양절을 계기로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북한에 수차례 보냈는데 어떤 대답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계기로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너무 많은 추측을 하고 싶진 않지만 그것이 또 다른 미사일 발사가 될 수도 있고 핵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So in terms of the upcoming anniversary and what provocative action the DPRK may take, I don't want to speculate too much, but I think it could be another missile launch, it could be a nuclear test. 김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길 분명히 희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는 북한이 올해 들어 1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거론하며 희망컨대 어떤 긴장 고조도 없이 그 기념일이 지날 수 있길 바란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외교의 문을 닫지 않았다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추구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공개 비공개 메시지를 북한에 수차례 보냈는데 어떤 대답도 받지 못해 실망스럽다며 긍정적으로 응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적인 행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한다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 성명을 6차례나 시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의 불안정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안 된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하원 청문회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단이 미국에서 만나는 인사들과 하는 논의 중 많은 부분이 북한 대응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논의는 우리가 북한이 대가 없이 이 행위를 계속할 수 없음을 알도록 할 강력한 조치와 북한의 공격에 대응해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를 할 것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신뢰할 만한 억지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통일부는 미국에서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계기로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을 경고한 데 대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 재개 동향이 추가로 포착됐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에 대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북한 핵실험 동향에 대해 말할 내용은 없고 구체적인 군사적 정보 사항에 대해 확인할 내용은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YTN이 보도한 자전거 사고 후 피해자에게 가짜 연락처를 주고 사라진 남성이
결국 경찰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저녁 7시쯤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자전거로 행인 B씨를 친 혐의를 받습니다. 뭘 기다리는 겁니까? 뭘 물어보려고 그렇게 기다렸어요? 네, 생각하고 계시다고. 국민이 잘 모실 수 있는 아주 유능한 분을 잘 모시고 일을 하겠습니다. 내각 중심으로 옮기는다는 입장도 표명하셨고 이게 또 다른 방향이고요. 자기가 같이 일할 사람 고르라고 그러면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도 실력 없는 사람 뽑겠습니까? 저는 너는 돋보이면 안 되니까요. TV를 보고 이걸 총연내고 있더라고요. 저기 장관님이 벅벅한 날이 있는데 정세영 기자가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한 6월, 7월에 꽃이 피면 꽃이 아주 황금색 그런 꽃이 굉장히 복스럽게 핍니다. 이번에 아주 첫 둘레길을 개방하는 건데 수도의 도심지를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그럴 수 있는 이런 산 둘레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둘레길이죠. 대통령이랑 내게 다니면서 여기 계단 설치하고 아이들의 높이에서 애들 혹시 떨어질까 봐 항상 주의하고 여기는 어떻게 하세요? 여기는 계단길이 너무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1년 반 동안 했습니다. 근데 다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래오래 건강하게 최소한도 아까 여기라든지 여기 보면 인공적으로 그러니까 기도하던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 북악산이나 북한산 모두 아주 기가 좋은 곳이어서 여기 이제 만수무강을 비는 그런 이제 기도처 같아요. 오늘 다들 여기서 좋은 것을 많이 받으십니다. 파란 하늘에 깨끗한 공기 그리고 포근함까지 봄을 만끽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봄 기운은 더 짙어지겠는데요.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이 15.7도로 이맘때 봄 날씨지만 다음 주 초반까지 서울 기온이 2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하지만 맑은 날씨에 기온까지 크게 치솟으면서 대기 건조함은 더 심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건조주의보가 더 확대됐고요. 일요일까지 동해안 지역에는 고온 건조한 얀간 지풍이 불면서 산불 등 대형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무척 큽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질이 깨끗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가 6도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과 전주는 22도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고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목요일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